미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9월, 11월 상황이 돼가는 걸 봐서 연준 의장 말처럼 이 경기가 조금 더 과열상을 보이면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지 김한진 박사님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성명서 내용은 사실 6월달 FOMC 결과랑 거의 뭐 비슷했죠.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도 뭐 반복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리고 연준도 결정된 건 없다. 네. 그리고 뭐 특이한 것은 2025년 정도나 돼야 좀 뭐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가 조금 뭐 늦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6월 FOMC에 이미 문서로 나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원 PCE 물가가 내년 말이 돼야 뭐 2.6%니까요. 네. 내년 말도 연준의 조금 기준에 맞춰주는 물가 기준 근원 물가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2024년 지나서 2025년 정도는 돼야 조금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거 다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그 임금, 뭐 ECI 지표,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를 중시하겠다. 오늘 좀 금요일 날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서비스업 물가가 지금 6개월째 6%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 경기가 너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이 정도 상황이면 9월 달에 조금 스킵해도 건너뛰어도 9월 20일이죠. 네. 12월 1일이죠. 예, 11월 1일에 다시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좀 지켜봤습니다. 그 퐁당퐁당 네, 같다는 네. 말씀인데, 김한진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업의 한 80%가 실적이 사실상 좋게 나온다. 앞으로 기대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아마 파월 의장 개념이 11월 달에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도, 그때 되면 이게 좀 열기가 식지 않은 게 나타나서 연준으로서는 곤혹스럽지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그 추세가 장기적으로 쭉 갈 수 있는 기업 실적이 것인지, 지금 만약에 테크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2000년도 저들이 그 IT 버블, 디지털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AI라든지 무인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 산업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사실은 뭐 11월 첫째 주 FOMC에서 아마도 뭐 9월 달에는 건너뛰더라도 11월에는 인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연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네. 저는 뭐 조금 엉뚱한 생각이지만 아마도 연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가 침체 쪽으로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 충분히. 물론 지금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네.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기업이익 말씀하셨지만 기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이번 분기가 뭐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가장 낮은 네. 뭐 한 7 내지 8% 좀 줄어드는 그런 분기고, 다음 분기 3분기 이익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컨센서스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거의 뭐 분기별로 한 11%에서 14%. 지금 컨센서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내년에 한 $240 정도 위에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 찍힐 정도로 강력한 이익 확장세가 본격화된다. 네. 그런 뭐 이익, 만약에 그런 뭐 그 궤적으로만 간다면 주식시장을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연준 말씀을 처음에 나눴습니다마는, 네. 과연 파월 의장이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시차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 525bp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소비와 고용과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나 금융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네. 이거는 정말 작동되지 않는 건가? 정말 이거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여기서 심지어는 뭐 몇백 bp를 올려도 미국 경제는 거의 뭐 끄떡없는 건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퀘스천이고요. 그럴 리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싸늘하게 경기가 식고 기업들은 또 팬데믹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들은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렇죠. 한 두세 달의 경기가 나빠지니까 고용을 한 2천만 개 줄였거든요. 네. 그런 장면은 앞으로 우리의 가시적인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전혀 없는 건가? 미리 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조금 뭐 기업 이익을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게 기업 이익과 물가의 관계입니다. 네. 2022년 작년 하반기까지는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의 명목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잡히면서 기업의 이익도 줄었습니다. 네. 명목 매출액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기업 이익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물가는 아래쪽으로 움직이려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려면 네. 어떤 게 뒷받침이 돼야 될까? 첫 번째는 엄청난 생산성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두 분기에 그렇게 기업의 혁신이 생산성이 정말 뭐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네. 문제인가 이런 부분은 좀 퀘스천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 판매 수량이 증가할 정도로 네. P가 꺾여도 명목 매출액이 꺾여도 수량이 증가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정도의 경기 확장이 있을 건가?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그런 게 충족되면 연준은 네. 금리를 계속 올릴 텐데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 물가는 잡히고 기업 이익은 우상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과연 이게 좀 충족될 확률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기업 이익을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든지 네. 아니면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든지 적절하게 타협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많은 투자 은행들이 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뭐 골드만삭스는 전통적인 낙관론자들이고 JP 모간이나 이쪽은 좀 비관론자들인데 네. 모간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그럼요. 상당히 그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100개 흔들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거든요.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말뿐인 경기 침체, 사실은 경기 침체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네, 사실 상반기에 상당히 경기에 대한 전망이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저도 올해 네. 전체적인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연초에만 해도 그렇게 봤는데 저도 고백하자면 상반기 내내 올리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1.3까지 일단 나름으로 올렸거든요. 네. 이게 안 올리면 큰일 날 정도로 매달 경기 지표가 나오는 게 계속 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네. 근데 조금 이 대목에서 좀 재밌는 게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주식시장이 어떤 경기를 선호하는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네. 옛날에 영화 제목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좋은 경기를 선호할까, 나쁜 경기를 선호할까? 아니더라고요. 네. 이상한 경기를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CT 이코노믹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경제 전망을 하면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센티먼트죠. 이 센티먼트가 상반기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도 그렇고 월가의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올리느라고 바빴거든요. 네. 경제 전망을 수정했는데 위쪽으로 그거를 그 이코노미 어쨌든 센티먼트와 주가는 같이 갔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경기 지표에 같이 갔거든요. 대표적인 게 PMI 같은 겁니다. 제조업, 서비스, 네. ISM 계속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주가는 위로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반기의 경기 논쟁은 좀 무의미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하게 뭔가 주식시장의 중심을 끌고 갔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AI가 쏘아올린 큰 공이었죠. 네. 그러니까 미시적인 어쨌든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굉장히 매크로적인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시장에 그렇게 묵직하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쨌든 뭐 마이클 윌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많은 비관론자들이 틀렸던 부분 그거는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의 강도, 폭에 대해서 틀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시점,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경기 둔화의 시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차 부분에서 틀렸다. 그러니까 폭이 생각보다는 낮게 진행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점은 경기의 부진의 그 하이라이트는 원래 여름 정도에 시작될 걸로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뒤로 미뤄졌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아주 구조적인 소비 증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 일자리가 모자라는 부분,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조금 더 한국 쪽으로 좀 옮겨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요거부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뭐 미국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한국과 중국. 네, 중국은 뭐 기술주는 괜찮다. 네. 하지만 지수를 사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2, 3년 정도. 네. 네. 한국과 일본. 일본은 근간 펀더멘탈은 개선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시적인 테마성, 뭐 테마성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어부질이죠. 네. 반도체 투자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약간 들뜬 경기인 것 같고요.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은 그렇게 개선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느 쪽이 더 변동성이 커질까요? 코스닥이 생태 자체가 생리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지금 상반기에 올라간 2차 전지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코스닥이 또 그 안에서 이제 그 업종이 순환되면서 예를 들자면 뭐 바이오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뭐 K 컨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뭐 2차 전지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네. 또 순환매를 돌고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코스닥이 조금 계속 우상향 하더라도 많은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김한진 박사님 지금 갑을 할 수 있는 배터리 말고 갑을 해올 수 있는 또 다른 뭐 성장주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전 세계의 주식시장의 상반기 컨셉은 결국 집중화, 그리고 매크로랑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업종이 미국은 7개 종목 중심으로 뭐 7개 왕자 주식이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폭증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K 배터리가 그걸 이제 주도했던 거고. 공통점은 결국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매크로와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업종이라는 거고 네. 그 성장 스토리의 기반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 성장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그러니까 뭐 PR 100배라도 이익이 매년 더블씩 나면 3, 4년 후에는 PR이 10배 10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은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 원래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그렇고 매크로가 아까 나쁜 경기도 아니고 좋은 경기도 아니고 이상한 경기니까
그런 성장 스토리가 투영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런 환경이. 네. 하반기에도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건가라는 부분은 좀 퀘스천이 있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고. 네. 아무튼 지금 똘똘한 성장주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뭐 HBM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만, 뭐 IT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혹은 K 컨텐츠, 엔터라는 혹은 뭐 신재생, 혹은 방산, 원전, 뭐 얼마든지 성장 스토리를 갖고 또 그게 수주 베이스로 성장성을 조금 엿보이는 살짝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짜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은 저는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봅니다. 김한진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저는 보통 주식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돈으로 적어도 5년 이상 묵어두고 갈 자신 있으면 투자하라 그럽니다. 얘를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거지만 그런데 방금 주신 말 살짝 보여줬을 때 빛이 살짝 구름 속에 가려있다가 딱 나왔을 때 아 저거 큰 별이야 라고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 문제는 그런데 가계부채 이야기 나오죠. 부동산 이야기 나오죠. 새마을 금고 이야기 나오죠. 레고랜드 이야기. 이거 한국 경제가 곧 망할 듯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는 걱정 없다. 우리 펀더멘탈 괜찮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주식시장과 어떤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김한진 박사님. 네, 지금 뭐 매크로 환경에서 뭐 하반기에 이제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정말 사이좋게 가려면 키를 맞춰서 그러면 하반기에 경기가 좀 위쪽으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윤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런 종목들은 성장 내러티브,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고 경기가 잘 모르니까 일단 미래의 것을 마음껏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순환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중소형주라든지 뭐 또 소재, 또 경기 순환주, 또 은행, 그리고 뭐 에너지, 또 부동산 이렇게 이런 건설 이런 관련주들이 정말 경기의 베타가 높은 업종으로 정말 사이좋게 키를 맞추려면 뭐 하워드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6개월에서 한 9개월. 뭐 그분이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경기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100% 공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에서 9개월. 그러니까 연말 연초 내년 초에 경기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미스터 마켓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가 막히게 지금 반영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부터 경기 관련주들이 폭넓게 간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네. 왜 얘네들이 달려? 경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달리면 결국에는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경기는 좋아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장세가 상반기에 올라간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종목들이 계속 가지 않으면 혹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조금 뭐 똘똘한 다른 성장주를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이 뭐 게릴라식으로 가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정말 뭐 다 키를 맞춰서 경기 순환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전면적인 좀 강세장, 경기 확장을 반영한 강세장, 전형적인 강세장으로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 장세는 상반기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 좀 박스권일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경기 침체라는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상반기는 오히려 편했지만 하반기는 좀 주의해야 될 복병들이 좀 있을 거다. 위험 변수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2분씩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기의 어떤 전망 이야기도 했고 투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적정성 또 실효성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우리의 투자에 대한 전략 개인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주시죠. 2분씩 김한진 박사님. 네, 저는 최근 뭐 2010년 이후에 길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물가가 제한적으로 오르고 두 번의 양적 완화를 할 정도로 연준이 약간 비전통적인 돈풀기
뭐 헬리콥터 money라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을 풀어도 이렇게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제한적으로 오르는 그러한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닐까. 결국 이 사이에 2010년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전 세계 자산이 거의 한 60-70% 증가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네. 돈푼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는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렇죠. 조금 실물 경제에서 인플레는 항상 억제되니까 이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안일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냐? 지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인플레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건 없지만 너무 지난 1-2-10년 혹은 지난 수년 동안 이루어진 그러한 뭐 반복된 위험 자산이 안전 자산처럼 취급되는 정말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아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차트에서도 나오지만 네. 적어도 하반기는 지수가 확장되는 장세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되더라도 종목 중심으로 된다.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국채 10년물이 4%에 가깝고 심지어는 MMF 수익률이 상당히 이렇게 뭐 5%대 육박하는 상황에서 조금 주식시장의 지수 장세보다는 종목 장세를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